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핵심적인 저출생 대책임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될 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 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터인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일 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이 세무조사 유예 얘기부터 해보죠. 우선 대상 또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부가 부여한 가족 친화 인증 기업,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일 생활 균형 우수 기업이라고 하고요. 국세청과 이제 협의는 완료했고 내년부터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기준이 무엇이고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자, 일단 여가부, 고노부의 이제 자격 부여와 선정이 중요한데 국세청과 협의가 끝났다는 거는 이제 당장 시행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일련의 정책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출생률, 그동안 그렇게 예산을 역대 정부가 들였지만 효과가 안 나다가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헤아려 봅니다. 네. 자, 이 대상 기업이요. 무려 4천 곳을 훌쩍 넘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여성가족부가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발표를 하는데 그 기업 수가 한 5,900곳 정도 됩니다. 그중에 4,100곳이 중소기업이고요. 그리고 고용부가 발표하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매년 발표를 하는데 100곳 정도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중에 한 60곳 정도가 중소기업이니까 세무조사 유예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을 하면 이제 4,200곳 가까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국세부가 제척 기간이라고 해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보통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정기 세무조사를 5년에 한 번 정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 가족 친화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한 1년이나 2년 정도 지금 유예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세 같은 경우는 이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지금 또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랄지 부산, 광주, 대전, 충북 이런 곳들이 또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인센티브로서 정기 세무조사의 유예가 갖는 장점이랄까? 어디 있다고 보세요?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부담감이 큽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나온다고 하면은 보통 몇 개월간 이렇게 재무팀이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5년 동안 한 번씩 받는 세무조사를 1년이나 2년 미뤄준다고 하면 어차피 세무조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국세청이 이 기업의 경우에는 모범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할 때 조금 너무 꼼꼼하고 너무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세무조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옛날에 뭐 얼레빚 찬빚 얘기가 있었잖아요. 좀 성긴 네. 빚으로 빚느냐, 그렇죠. 촘촘한 빚으로 빚느냐. 네. 나오는 게 좀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인력을 파견하는지, 기간은 또 얼마나 잡는지, 또 자료에 관련 자료를 얼마나 광범위하게 요구를 하는지, 또 이런 거에 따라서 세무조사가 상당히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또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그 일과 양립을 가정을 양립하거나 또 잘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삶의 균형
출산 육아에 적극적인 기업들에게 자금 혜택도 준다죠?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아시겠지만 정부 부처로부터 다양한 정책 자금을 지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경영을 할 때 운전 자금을 저리에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 정책 자금 지원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출 신용 보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 수출과 관련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가 이 보증을 써줍니다. 근데 이제 매출에 따라서 그 한도가 정해지기 마련인데 그 한도를 좀 더 확대를 해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한 게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관계 장관들 또 당정대 대통령실까지 이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을 했네요. 네, 지금 한 해에 두 번 대통령이 주재했던 사례가 박근혜 대통령 이후 9년 만에 지금 처음 있는 일이다. 네. 그럴 정도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인구 비상 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이 총 세 번째가 되고요. 여기에는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다수의 강요들이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실 수석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이렇게 연다는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고 또 그것이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겠다라는 시그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 선순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이른바 유연근무 활성화 대책들, 근무를 유연하게 한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특히 눈에 많이 띄던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출산은 일하는 여성이 많이 늘어나는 것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990년에만 해도 한 47% 정도 됐는데 2020년에 53%까지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하는 여성은 늘어났는데 일을 하면서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담감은 고스란히 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유연하게 근무하는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재택근무를 좀 더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또는 이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이런 일률적인 제도보다는 자율 출퇴근이죠? 자율적으로 10시에 출근을 해서 뭐 7시에 퇴근할 수도 있고 8시에 출근을 해서 5시에 퇴근할 수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면 남편하고 부인이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어린이집이 끝나면 일찍 가서 데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좀 더 자유롭게 좀 아이를 육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이런 권리를 보장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남편분들도 이 출산 휴가를 갈 수가 있는데 육아휴직을 갈 수가 네. 있는데 사실은 아직도 기업체 상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여전히 문화거든요. 눈치를 보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무적으로 지금은 허가를 받아서 휴가를 가야 되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고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갔다 올게요라고 고지만 하고 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4시간을 근무를 하면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쉬는 게 직장에서 쉬어야죠. 그렇죠. 직장 내에서 휴게실에서 쉬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단축 근무를 해서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에 반차를 쓸 수가 있는데 4시간 근무하고 집에 가면 되는데 30분 동안 기다렸다가 가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거 없앤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고쳐서 그런 시간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저 회사에서 안 쉬고 그냥 갈게요. 그렇죠. 근무 끝나고 곧바로 집으로 가면 되겠죠. 그게 타당하죠. 네. 새벽, 심지어 전날 밤부터 줄을 선다는 이 줄을 누가 씁니까?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요. 그 어린이집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이에 대한 나름의 개선책도 나왔네요. 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문호를 지역민들에게 열겠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정부 청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18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다음 달부터 개방이 됩니다. 물론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기관이 많은 지역이 상당히 그 애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기관 328, 그리고 공공기관 138개, 그리고 지자체 148개가 대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대기업에도 이렇게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이어지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국공립 어린이집 싸고 시설 좋고 교육진 좋고 급식 좋고 문제는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리 있어도 안 받아줬는데 이제는 다음 달부터 여유가 있으면 지역민들에게도 개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정책은요. 포스코의 사례를 참고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가 지금 현재 포항하고 광양의 어린이집 두 곳을 지금 외부 업체 협력사라든지 지역 중소기업들에게도 개방을 하는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항에 있는 동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2020년에 90억 원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개설을 했는데 지금 현재 41개 협력사 직원들이 자녀들을 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다는 단지 거거든요. 협력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생형 대기업의 어린이집을 협력업체나 중소기업에게도 이렇게 개방하는 제도를 상당히 모범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서 포스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참고가 됐다고 합니다. 네. 또 반가운 소식이 이 회의에서 보고가 됐어요. 통계청이 낸 자료에 따른 건데요.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2015년 이후 8년 만에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동시에 올랐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내리 떨어지기만 했던 학교 출산율이 다시 반등할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네, 이게 2023년 그리고 24년 그 시점을 계기로 해갖고 굉장히 그 오름폭이 높은 것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너무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보면은 혼인 비율하고 출생 비율이 같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혼인 비율은 지금 24, 24가 보면 급등이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출생아 수도 또 32.9%까지는 아니지만 7.9%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출생아 수의 경우에는 17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보이고요. 8년 연속 감소하다가 이게 반등한 그런 사실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예하고 비교할 때도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전 네. 세계에서 우리나라 출생률이 최하로 1등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 반등의 속도를 보면 상당한 기대가 생기고요. 7월 출생아만 보더라도 전년보다 7.9% 올라갔는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결혼이 지연돼서 몰린 덕분이라 그러는데요. 그것도 있죠, 일부가.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도 그래야 되는 거 아하.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인상적인 증가폭을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8월 이후에 작년 추세를 유지하면은 합계 출산율이 0.7% 이제 상승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상이 0.68에서 0.65까지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제가 이제 한마디 첨언을 하자면 혼인과 출생아 수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의 출생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족 관계에 대해서 정부가 먼저 전향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른바 프랑스식으로 그렇습니다. 동거하는 커플의 아이도 똑같은 자격을 인정해주는. 그리고 또 여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결혼은 원하지 않은데 아이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죠. 그런 경우까지도 그 정부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가족 관계를 유지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하고 똑같은 혜택을 주게 되면 아마 출생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프랑스 동거 정부도 있고요. 이 동거란 말이 프랑스의 꼬아비타시옹이라 그래서 하나의 유행어입니다. 총리, 전직 대통령도 동거로 애를 셋이나 낳고 간 그런 나라거든요. 그 나라는 출생률이 거의 2에 가깝습니다. 자, 이런 사례도 우리가 좀 참고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출생률 반등은 정부의 각종 정책적 효과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7월 달에 높아진 출생률이 이게 추세로 자리 잡을지는 아직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조금 전에 말씀드리신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미뤄둔 결혼 건수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출생이 늘어난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은 현 정부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마련을 해서 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 대통령이 작년 3월하고 올해 6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세 번째 저출산 대책 회의를 직접 주재를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 지난 6월에 저출산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를 하면서 일가정 양립과 그리고 출산, 양육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고쳐왔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맞춰져야 그래야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 5천만 원까지 소득이 5천만 원까지만 되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부부가 합쳐서 7,500만 원입니다. 그 5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천만 원 하면 최소한 1억 원이 돼야 되는데 7,500만 원으로 이렇게 낮춰져서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불합리하다 해서 네. 이런 문제점을 찾아서 결국 지난 4월에 이 7,500만 원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맞벌이하면 대략 한 1억 원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가정 양립과 주거 문제, 양육 문제 이런 세 가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을 도입을 한 결과 우리 현장에 곧바로 이 생활과 관련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혼하란다고 하겠습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내가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게 직장에서도 좋고 세금에서도 좋고 유리하다고 판단이 서면 알아서 하는 게 요새 젊은이들이라고 합니다. 올림픽 때도 그랬잖아요. 성과를 주면 보상을 주면 하는 세대가 바로 요즘 MZ들입니다. 자, 이날 성과 공유회에서는 포스코, LG, 신한금융그룹 등 5개 기업들의 성공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게 무슨 회사야? 유명한 회사입니다. 마녀공장의 우수 사례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필수 근무 시간대인 코어타임도 일체 없는 100% 완전 자율 출퇴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업무 효율 상승은 회사의 성과 향상으로 이어져 22년 매출은 전년에 비해 약 63% 증가하였고 19년에서 21년 총 5명에 불과했던 결혼한 직원은 22년에서 24년 총 16명으로 3배 증가하는 등 네, 놀라운 성과를 낸 화장품 기업입니다. 직원이 한 100명 정도 돼요. 윤 대통령이 방금 나온 이슬기 이 마녀공장 본부장에게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보면서 깊은 관심을 표했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무 시간대에 나와서 일을 하거나 또는 집에서 일을 하거나 할 때 그거를 같은 부서 직원들끼리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하나요? 네. 시스템으로 그런 많은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툴이 마련되어 있어서 시스템으로 그런 툴이 마련돼 있다. 저런 일문일답이 있었어요. 자, 마녀공장 말씀드린 대로 MZ세대들이 가장 많이 쓰는 화장품 회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연근무를 통해 일과 가정을 모두 잡은 대표적 사례로 요새 아주 호평이 많아요. 일단 출퇴근이 자율이랍니다. 그러니까 플렉스 타임이라 그래서 자기 원하는 시간에 출근하고 또 8시간을 채우고 퇴근하면 되는 거니까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매출액이 늘어나고요. 사내 출생률을 보니까는 전년 대비 3배가 늘어났다 그러거든요. 3배나. 그 마녀공장에 임직원이 100명이에요. 네. 100명밖에 안 되는 중견 기업인데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또 마녀공장 외에도 한화제약이라고 생산 공장인데 주 4일제로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내 사무 연구 직원들의 경우는 역시 플렉스타임 시차 출근제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남자 직원들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독려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회사에 대한 로열티도 높아지고 매출액도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아주 큰 대기업에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는데 네. 그 매출액이 떨어지니까 회장이
당장 재택근무 없애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전부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 출퇴근한다 그래서 매출액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렇죠.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 일단 만족하면 매출액도 늘어나고 또 더불어 애도 많이 낳고 네. 그러면서 서로가 상승하는 이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이 마녀 공장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잠깐 말씀 주셨지만 한화제약은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제약사 최초로 연말 장기 휴가를 시행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제약이 춘천에 공장이 있고요. 서울 성북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하나그룹하고는 관련이 없는 중소기업입니다. 한화그룹 아니죠? 네, 그룹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제약 같은 경우에 이 공장 근로자들은 한 번에 모여서 집합 근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근무를 하는가 하면은 예를 들면 월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8시간씩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화요일, 수요일은 3시간 30분씩 더 근무를 시킵니다. 예를 들면 11시간 반씩 근무를 하고 금요일 날부터 주말까지 3일 동안 휴무를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주 4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말 장기 휴가를 2009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24일 크리스마스 전날부터 1월 1일까지 한 10일 가까이 이렇게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네요. 그렇죠. 10일 동안 그래서 해외에 이렇게 여행을 가는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 이런 일이 상당히 근로자들의 즐거운 일이라고 이렇게 입을 모은다고 합니다. 네, 이 한화제약 자녀가 있는 사원들에게 춘천이라 그랬잖아요, 본사가. 그 주변 얼마나 풍광 좋은 데가 많습니까? 캠핑장 대여 혜택도 주고 있다는데 자녀 친구들 가족까지 부른다고요? 그렇죠. 춘천 공장 인근에 계곡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택을 직원들한테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캠핑장을 조성을 해서 캠핑 장비까지 빌려주고요. 그리고 바베큐를 해줄 수 있는 곳도 있고 산책로도 구비를 해놨고 상당히 직원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자녀 친구 지인들이랄지 아니면 친인척들을 같이 초대를 해서 캠핑을 지내는 직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하나제약 같은 경우에 이 서울에 연고를 둔 프로야구 팀 3개 팀의 연간 회원권을 이렇게 구매를 해서 직원들에게 저는 처음에 나눠주고 한화라 있다고. 그래서 이글스표만 주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네. 네. 3개 팀의 연간 회원권을 구매를 해서 직원들에게 나눠주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저게 테이블권, 가족들이 같이 오는 건데 구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가격도 비싸죠. 만만치 않죠. 그렇죠. 네. 자, LG전자도 우수기업 사례로 소개가 됐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2명이 한 번에 생겨서 기쁨도 2배인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임신 전부터 출산, 육아까지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법정 육아휴직 1년 외에 추가 1년을 더하여 총 2년의 육아휴직을 3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김진홍 씨, 곧 보셨지만 쌍둥이 아빠가 된다고 하네요. LG전자에서는 육아휴직하는 남성과 여성 비율이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이제 남녀 고용 평등법도 있고 근로기준법도 있는데 이 법에서 규정하는 육아휴직 기간보다도 LG전자는 더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쌍둥이 낳고 그 당장 애 키울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행복에 겨워하는 그 표정을 우리가 여기서도 영상으로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육아휴직을 1년 휴직 그리고 1년 근무시간 단축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줄 뿐만 아니라 난임 치료 휴가도 법정으로는 하루를 휴가로 쓸 수가 있는데 네. 거의 일주일에 가까운 6일 사실 난임 치료가요 거의 애 낳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더 힘들다던데요?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한 지식과 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수 사례로 나오는 것 같고요. 또 근무 시간도 조정할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LG전자라든지 또 아까 마녀 공장 같은 경우는 중견 기업이거든요. 네. 이런 규모의 기업들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 그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의 경우는 여러 가지로 이중고를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을 할 때 큰 기업이나 중견 기업은 세제 지원. 그러나 이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재정 지원 이렇게 그 지원을 좀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가 되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탄생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열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했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에게 주는 혜택과 그보다 좀 영향이 힘이 붙이는 중소기업에 주는 혜택은
차별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국구 제과점으로 이미 유명한 대전의 성심당이 특별한 공간을 한창 지금 신축하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성심당 여러분들도 뭐 많이 들려 보셨을 텐데 파리바게뜨, 뭐 뚜레쥬르 뭐 이런 대기업보다도 매출이 앞서는 그런 유명한 빵집입니다. 지금 현재 이 대전 본점 근처에 지하 1층 4층 건물을 하나 신축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2층하고 3층을 직원들의 어린이집으로 개방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행법상 직원이 500명 미만 또는 여성 근로자가 300명이 안 되는 것들은 사실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지을 의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성심당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을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요즘 직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장기 근속 직원들이 육아를 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이런 직원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개설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댓글에요. 갓심당. 갓이 뭡니까? 성심당에다 갓심당 붙인 거예요. 더 잘 됐으면 한다. 기업이 저렇게 좋은 일을 하면 소비자들이 누구보다도 더 알아준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